안녕하세요.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리안이라는 데이터 분석 교육 컨설팅 업체의 데이터 분석가 겸 대표 윤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데이터리안은 회사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월간으로 데이터 분석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세미나를 참석해 보신 분들도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이고 또 데이터 분석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SQL이라는 언어랑 사용자 로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쿠팡, 하이퍼포인트, 카카오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어요. 오늘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GA를 처음 들어봤거나 이름 정도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GA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이고요. 이름을 구글 애널리틱스를 줄여서 GA라고 불러요. 지금이 이제 네 번째 버전이라서 GA4라고 부르고요. 이전 버전을 GA3라고 부르진 않았고 유니버셜 애널리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도구는 웹이나 앱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로그, 어떤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봤다,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사용자 로그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네, 러프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그 웹사이트에 GA4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하게 정의해놓은 행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데이터를 수집해줘.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볼 때 데이터를 수집해줘. 이렇게 특정한 행동을 할 때 그 데이터가 GA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GA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보고서로 만들어주고요. 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삭제 분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트래픽 분석 툴을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84%, 84.8%가 GA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체 웹사이트의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이제 GA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꽤 멋진 수치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관해서 교육 및 컨설팅을 하면서 GA4가 세팅되어 있는 회사가 많다는 거는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GA 강의도 이거를 아예 로그 분석 툴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수강생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답변방에 이제 단순히 수업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무적인 질문들, 뭔가 보도에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캡처해서 올라올 때마다 보고 놀랄 때가 많고요. 마치 이제 이분들이 사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하면서도 J4를 이미 쓰고 있거나 외부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연에는 컨설팅에서 제가 해드렸던 얘기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G4라는 도구 자체를 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원래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SQL 코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콘솔을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도 이제 저의 GA4 사수분이 이제 데이터리안에 같은 멤버이신 민주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봐가면서 글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GA4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도구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최대 단점은 한글 번역이 좀 구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모든 기능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용어들도 꽤 직관적인 편이고요.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뭐 매끄럽진 않더라도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구나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SQL 같은 언어를 배우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은 클릭해서 보고서 이것저것 열어보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GA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이렇게 활성 사용자를 대략 확인하는 데에만 GA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GA 기능의 5%도 사용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원칙과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밈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걱정했는데 알아들으시는 거 같네요. 저랑 동년배진 것 같네요. 이제 이 이야기는 GTF, GA가 서비스 설치는 되어 있고 기본적인 조작법은 아는데 활용이 아쉬운 분들이 들으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GA가 처음이다. 근데 나는 좀 실험적인 정신으로 이 강연에 왔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GA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처음에 있는 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이제 보시면서 GA를 입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GA에 이것저것 해보고는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아?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대부분 이제 잘 하고 계시던데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는 데까지 오신 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근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더 좋기 때문에 강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다던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대표님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사실 분석적인 업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의 마인드예요. 데이터 분석으로 몇 년 일해본 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오픈 더 레코드로는 90% 정도 대표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찍어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럭키하게도 이 세션장에서 마지막 대사예요. 그래서 뒤에 시간이 좀 여유롭게 있을 것 같아서 끝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GA를 잘 쓰기 위한 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시작하라는 컨버티드 마음 훔치는 데이터 분석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의 최고 데이터 분석 전략가 닐 호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닐 호인은 데이터를 다루는 첫 번째 원칙으로 일단 시작하라를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이제 발췌한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아는 성공한 마케터 몇몇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하기까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비록 엉성하기도 하고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도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공장 단위가 아니라 워크숍 단위부터 시작하라. 스프레드시트만으로 충분할 때에는 굳이 대규모 고객 관리가, 관계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가하겠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회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놓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회사가 있다. 사실 이런 회사들은 무척 많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단락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이거 GA4 얘기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A4가 일단 시작하기엔 정말 최고의 도구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인데 안 해볼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인력도 비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GA는 설치도 간단합니다. 숙련된 사람이라면 10분 정도면 끝나는데요.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튜토리얼이 있어요. 제가 일단 큐브코드를 박아놨는데 지금 스캔 안 해보셔도 나중에 슬라이드가 다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ML 편집만 되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웹사이트 개발자가 개발한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 또는 노션으로 만든 구피 페이지 이런 데에다가도 GA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자를 보시고 강연이 끝나고 집에 가서 따라해보셔도 한 10분 안으로 설치가 끝날 거예요. GA4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일단 GTM 계정하고 GA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클릭 몇 번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GTM 설치 코드를 웹사이트 코드에 올려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개발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자가 만든 웹사이트에다 코드를 올려야 된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개발자의 도움이 약간 필요할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님 붙잡아 놓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GTM 콘솔에서 클릭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용어가 많으니까 이거 사기인 거 아니야?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GA4 설치는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1주차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설치하는 걸 기본으로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설치를 다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캡처해서 슬랙 채널에다 올려라 이런 미션을 드리는데 다들 1주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들 개발 베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하시고 이렇게 데이터가 처음 수집되는 걸 보는데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이거를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꼭 백엔드 엔지니어가 있어야지만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면 내일 당장 해보세요. 일단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미 설치가 끝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꼭 해놓고 넘어가면 좋은 필수 설정들을 정리해놨어요. 제가 설치해보세요 그러고 방치하는 거는 약간
책임 회피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 트래픽을 차단하는 거나 뭐 데이터 보관 기간을 늘리는 거나 이렇게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들을 추렸으니까 나중에 이거 노션 자료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QR코드 찍으시면 노션으로 랜딩하니까요. 나중에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인공 설치도 끝났고 이제 필수 설정도 했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GA4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거나 복잡한 분석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머리에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단 시작해라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해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쓴 글을 하나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할 때는 일단 그 그림을 그리고 디테일은 좀 나중에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비유를 해놓은 게 소아과에 가도 아이 건강검진을 할 때 키랑 몸무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자세한 건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어요. 비유가 너무 찰떡이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초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다시 GA4 얘기로 돌아와서 GA4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보고서들이 바로 이 큰 그림입니다. 뭐가 이제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큰 그림일 수 있을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GA4의 보고서는 AARR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이해하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ARR이라는 개념이 혹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데이브 맥클로어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만든 분석 방법론입니다.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흐름을 획득, 그다음 활성화, 그다음 유지, 매출, 추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아래로 갈수록 도달하는 사용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깔때기나 퍼널로 도식을 많이 합니다. 도식만 보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서비스인 듀오링고를 예로 들어서 AARR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듀오링고가 제가 아는 어떤 서비스보다 AARR이 선명하게 보이는 서비스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유입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앱 서비스니까 앱을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입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서비스에서 이제 액팅하는 단계, 이 단계를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은 이 사용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리텐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테인한 사용자가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단계,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추천하는 단계, 추천 단계입니다. 이걸 레퍼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5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AAR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GA4 보고서 목록인데요. 여기에서 같이 AARR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GA4의 계정을 만들고 데모데이터에 접속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보고서 목록 중에서 가장 위에 획득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 3개의 보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트래픽이 어떤 채널에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GA4, 저희 웹사이트 GA4 콘솔을 캡처한 건데요.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세션 중에서 구글 오가닉, 즉 구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세션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요.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업무 용어를 이렇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러면서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데이터리랑 블로그 보려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웹사이트 블로그 유입 데이터를 보면은 월화수목금 토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구글 오가닉, 구글의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참여도라는 주제 아래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섹션인데요. 사용자들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지, 어떤 버튼을 클릭하는지, 어떤 페이지에 방문하는지, 또는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서비스 내에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섹션이 이 참여도라는 주제에 묶여있습니다. 다음 유지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제공합니다. 어제 우리 웹사이트에 가입한 사용자, 오늘도 사용하는지, 내일도 사용하는지, 일주일 뒤에도 사용하는지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는 게 이 리텐션 지표들이에요. 다음은 레버리,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보고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퍼럴, 추천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이거는 다시 획득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 의한 새로운 사용자 유입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남아있다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레퍼럴이라는 부분은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의 블랙박스입니다. 특히 고관여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이라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격이 높은 제품들을 또 고관여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구매할 때는 내가 판단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또는 광고 한번 보고 딱 구매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데이터로 낮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들은 이런 추천에 의한 유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웹에서 혹시 링크 복사 버튼 클릭해 보신 적 있나요? 웹에서? 앱에서 말고 웹에서? 웹에서 하게 되면 링크 뒤에 UTM 소스, 그 다음에 IGSHID라는 그 파라미터가 그 URL 뒤에 붙습니다. 그게 IGSHID는 왠지 인스타그램 쉐어 아이디인 것 같죠? 제가 거기 DB를 까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파라미터를 달아놓으면 어떤 계정이 어떤 게시글의 링크를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그 링크를 통해서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획득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추천으로 이 글을 보게 됐는지를 데이터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객 참여형 강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QR코드를 찍어서 데이터의 웹사이트로 랜딩하는 URL에 데이터에 놀다 파라미터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로 랜딩하게 되면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저희 멤버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유입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입 채널이라는 단어가 혹시 생소하거나 UTM 소스 같이 UTM 뒤에 URL 뒤에 붙는 파라미터가 처음인 분들은 여기 참고 자료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서들을 AARR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이 보고서들이 사실은 독립된 납작의 보고서가 아니라 구글이 생각한 연결된 분석 체계였던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볼 때 보고서들을 따로따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외워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훨씬 사용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처음 볼 때가 어딘가 좀 느낌이 다르고 친근해지지 않았나요? 앞으로 GA4 보고서를 볼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데이터의 전체적인 맥락부터 이해하고 일단 데이터를 분석을 시작해보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원칙, 일단 시작하라를 얘기해봤어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뭔가 이제 뭐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단순하게 해라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구를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세는 데이터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솔루션 광고에 넘어가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광고들이 그 불안을 굉장히 자극하는 식으로 광고를 잘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구를 늘렸을 때는 제 생각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이 흩어진다는 건데요. 조직이 작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니까 뭐 괜찮은데 조직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여기서 했던 분석을 저기서 또 하고 여기에서 심어놓은 로그를 저기서 또 싣고 하는 식의 비율이 발생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 지표인데 집계 방식이 달라서 숫자가 다른 경우도 생겨요. 굉장히 이상한 경우죠. 보고를 받은 사람은 황당하고 실무자는 또 나름의 변명할 거리가 있는 그런 요상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데요. 분석가의 자원이 이런 지표 숫자 맞추기에 사용되는 거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직접 해야 될 때마다 참 이게 생산성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간에 로그 수집 도구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개 이상 쓴다고 하는 경우에도 주어와 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관리를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GA4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TM을 사용할 수도 있고 GA4 콘솔에서도 이벤트를 만들 수 있고 이 위에도 다른 방식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GTM을 사용하고 있다면 GTM으로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관리를 여러 플랫폼에서 하게 되면 일단은 로그를 중복해서 만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속도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GA4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수집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가 좋거든요. GA4 공식 문서에서 추천 이벤트 목록이라는 목록을 제공하는데요. 이 이벤트 목록은 이런 이벤트가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거를 참고해서 만드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참고 자료이지 이게 다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려고 써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매, 펄처스 같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사용처가 있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를 쌓을 때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있어야 이 이벤트와 함께, 이 로그와 함께 어떤 정보들을 함께 저장할 것인가도 같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부터 적재와 분석 계획은 항상 함께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비스 운영에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들 있죠. 회원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결제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클릭 로그를 저장한다든지 페이지 뷰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에는 이후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분석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쌓는데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려고 하거나 복잡한 분석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분석의 방향이 맞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규칙을 그냥 아예 정해드리고 싶어요. 1차로 분석을 하실 때에는 GA4 보고서를 조회하거나 또는 탐색 분석을 해보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고서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시각화를 조금 해보거나 피벗 테이블에 해보는 정도까지만 으로 1차 분석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1차 분석은 빠르게 나오면 빠르게 나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1차 분석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해보고 필요하다면 좀 더 디테일한 후속 분석을 진행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첨부한 이미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GA4를 켜가지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확인해본 거예요. 특정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능을 없애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뭐하냐 데이터를 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기능을 어느 페이지에서 얼마나 쓰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바로 앉은 자리에서 노트북 열어가지고 GA4 콘솔을 확인을 해봤고 그 기능은 이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하는 보고서들 앞에서 제가 쭉 얘기를 드렸잖아요. AARR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좋다. 그런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기에 탑스 분석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UA에는 어떤 기능이라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생소해하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템플릿을 만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여기 QR코드 찍어보시면은 템플릿 보실 수 있고요. 데모 데이터로 다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없어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어떤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거냐면 이거 자율형식 탐색 분석이에요. 사실 데이터 분석가는 2차원 테이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석을 이 자율형식 탐색 분석으로 해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호트 분석이에요. 코호트 분석은 사용자의 세그먼트를 나눠서 이 세그먼트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인데 이것도 볼일이 종종 있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퍼널 분석을 넣어놨어요. 내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랜딩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기까지 또는 어떤 버튼을 클릭하기까지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기에 좋은 프레임워크라서 퍼널 분석도 템플릿에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해라를 얘기해봤습니다. 어때요? 중간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공감이 가는 얘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해라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제목은 순서 파괴라는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마존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담은 책으로 유명한데요. 이것도 발췌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주가는 아웃풋 지표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EO나 기업들이 아웃풋 지표를 직접 통제할 힘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가와 같은 아웃풋 지표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제 가능한 인풋 지표다.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기업들은 너무나 자주 잘못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 게다가 데이터가 넘친다고 느끼면서도 핵심 비즈니스 트렌드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아웃풋 지표로 매출이나 주문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직접적인 개선을 하기가 어려운 지표들이에요. 마케팅 예산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 발췌를 하긴 했지만 혹시나 조금 어려울까 싶어서 재미있는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나는 솔로 보시나요? 나는 솔로를 보면 출연자분들 중에 되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웃풋 지표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호감은 아웃풋 지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감이나 이런 것이 아웃풋 지표인데 계속 그 아웃풋 지표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한 호감도가 몇 %야? 뭐 지금 쟤에 비해서 나를 얼마나 더 좋아해? 그거를 물어보느라고 그 상대방의 취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저희가 뭐 연애 박사는 아니지만 연애에서 인풋 지표와 아웃풋 지표를 생각을 해보면 인풋 지표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주는 것이고 아웃풋 지표는 그 사람의 호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아웃풋 지표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진지한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인풋 지표와 아웃 지표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존 플라이휠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목표인데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인풋 지표를 개선을 하다 보면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마존이 생각하는 인풋 지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아마존은 물건을 파는 회사니까 lower prices라고 써있죠.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줄 거고요. 또 좋은 경험을 제공받은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사용자를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다 보면 또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주문당 더 적은 비용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가운데에 있는 매출, 그로스가 제1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오는 일,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장과 매출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매출 말고 뭘 해야 될까? 각자의 상황과 비즈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를 딱 정해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약간 과격하게 말하면 내 비즈니스만의 독창적인 지표를 못 찾고 있다? 그거는 그 비즈니스의 모델이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와도 똑같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감을 잡아보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의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베이커리아 세미나에서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비즈옵스 리딩하고 비즈옵스 하고 계시는 사기로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례가 재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트리온이라는 서비스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멤버십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의 부국성 지표는 재정적으로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수라고 합니다. 2017년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일단은 이 지표가 당시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실행 가능하고 선행하는 지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할 수 있었는지 원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표를 보는 철학은 아마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출보다 앞에 선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성공한 크리에이터는 또 다른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례잖아요. 아마존과 페이트론은 정말 비즈니스 완전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존의 사례도 멋있고 페이트리온 사례도 멋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수를
북극성 지표로 설정했다 정말 너무 막 꿈에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 같은 통찰력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벼락같이 내려올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GA4로 볼 수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봤던 보고서 목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수익 산출, 유지 부분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아웃풋 지표에 해당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서비스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매출과 관련된 데이터니까 돈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료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팩트 그리고 참여도입니다. 이론만 들으면 어려우니까 사례를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게 오늘 강연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희 캠프 수강생분들 중에서 그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분석해본 분이 계시는데요. 마침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에 딱 맞게 지표 설정을 잘 하셨길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밈을 검색해서 공유하는 서비스예요. 무한도전 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밈을 쓰면 딱일 것 같은데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으려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이 뭔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수강생분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은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는 거래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핵심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예요. 밈 공유를 쉽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한다면 개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참여도 주제에 있는 이벤트라는 보고서에서 빠르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고서에 들어가서 특정 이벤트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추가 측정 기준으로 방문 페이지 꼬리 문자열을 선택을 하면 특정 이벤트가 어느 페이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제가 템플릿으로 드린 자유형식 탐색 분석을 활용해 보시면 이 얘기를 똑같이 템플릿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유하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카카오톡과 같은 SNS 서비스에 밈을 공유하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URL을 타고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monthly 액티브 유저, 액티브 유저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액티브 유저의 성장이 목표라고 하니까 아마 서비스가 크고 나면 광고 같은 걸 달아서 수익화를 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공유하기 기능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액티브 유저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공유하기 기능의 이용 횟수 또한 함께 늘어나겠죠. 이렇게 순환하는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고리가 잘 회전하면 결국 그 밈이라는 서비스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때요? 아마존 플라이율과 페트론의 성장 전략이 그 밈의 서비스에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GA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풋 지표 찾는 것도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연으로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매출, 주문수 같은 지표에 매달려서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서비스가 많아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성취했고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영감이 되는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GA4 콘솔을 보면서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시작하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필수 설정들은 체크리스트를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디테일한 분석부터 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AARR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여기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도구 사용, 데이터 관리, 수집, 분석까지 모두 단순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로는 GA4 기본 보고서, 탐색 분석, 약간 더 나아가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정도는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템플릿도 체크리스트랑 함께 드렸으니까 나중에 데모 데이터나 실제 서비스 데이터로 꼭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풋 지표와 아웃풋 지표 중에 인풋 지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빔이라는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GA4만으로도 핵심 인풋 지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욕심을 좀 많이 내서 강연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들어주신 만큼 얻어가는 게 있는 강연이었다면 좋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